어머님 장례식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향 냄새가 가득했고 검은 옷자락들이 제 앞을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많았는데 이상하게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향을 올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제 어깨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세게 친 것도 아닌데 몸이 툭 밀리면서 발이 한 걸음 비켜났습니다. 어머님, 앞 좀 보고 다니세요. 며느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문객들 앞에서 눈을 훔치고 있던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딱 굳었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눈은 전혀 울고 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빨리 비키라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이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더 서러운데 이상하게 입은 더 닫혔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꺼내면 오히려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으로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여긴 제가 할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톤은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를 빼앗는 말이었고 저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 걸음 비켰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문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모시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거기 서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울고 싶은데 여기서는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앞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걸 본 며느리 표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아까까지 저를 밀어내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목소리까지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봉투보다 며느리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길래 저 아이가 저 표정을 짓지?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처음으로 제 쪽으로 기울어오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앞에서 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할머님, 어머님은 쉬게 두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저를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저를 쉬게 해주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님 눈앞에서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말이라는 거요. 한 번은 식탁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수저를 드시고 계셨고 저는 반찬 접시를 더 올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앞에 그릇을 툭 내려놨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머님, 이거부터 하세요. 이미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도 굳이 새 일을 제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더 길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한 번에 못 하시잖아요. 작게 말했는데 딱 들릴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순간 귀가 화끈해졌습니다. 제가 진짜 느리고 둔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규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일을 안 했니? 내가 이 집에서 빠진 적이 있니?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끝내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할머님,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내려다보던 눈이 순식간에 공손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 앉아 계시는 어머님도 순간순간 얼굴이 바뀌는 며느리도 그 사이에서 입을 다문 저 자신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사람 앞에서 앞뒤가 너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어머님이 그걸 보고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걸까? 아니면 보고도 넘기시는 걸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며느리가 저를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지워나갈 때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더 작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들 회사 사람이 집에 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낼게요. 말은 예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 손에서 접시를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안 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여러 시선이 한꺼번에 느껴져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나가며 웃었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속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부엌에서 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차를 내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다시 일어나려는데 며느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괜히 손님들 앞에서 정신 없으시면 더 불편하니까. 그 말이 웃음 섞인 얼굴로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아들은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민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늙어서, 제가 느려서, 제가 부족해서 저렇게 말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더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실 끝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제 쪽을 한번 보셨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도 그 눈이 오래 남았습니다. 모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 들었지만 아직 말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오히려 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꺾였던 날은 며느리가 저를 어머님 앞에서까지 흔들어 놓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식탁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리고 며느리.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할머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드시자 며느리가 제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알았습니다.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가끔 걱정돼요. 자꾸 깜빡하시고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어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언제 말을 못 알아들었지. 내가 언제 사람들 앞에서 실수했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내가 만든 상황이라고, 내가 멍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특히 잔인했습니다. 보살피는 척하면서 제 자리를 빼앗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오래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도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그 생각이 들자 서러움보다 더 깊은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도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를 아주 조용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며느리 말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저 아이 말처럼 보이는 걸까? 잠깐 그런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도 제가 그 집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님뿐이었습니다. 이 집도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집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걸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밀어내면서도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정말 나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몇 벌 접어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들고 나가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방을 다시 비웠습니다. 지금 나가면 제가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참아서가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 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가 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얘야.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다 쏟아질 것 같아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세게도 아니고 길게도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손길 하나가 이 집에서 제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걸 붙잡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며느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여전히 얌전했지만 그 뒤에서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님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드려야 해서 물과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드릴게요. 말투는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습니다. 저한테서 그 역할을 빼앗는 눈. 제가 하던 걸 굳이 가로채서 자기 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눈. 며느리는 약을 들고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반쯤 닫혔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따라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어머님은 요즘 좀 힘드셔서요. 제가 옆에서 더 챙길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문 밖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제가 지켜온 자리를 며느리가 제 앞이 아니라 어머님 앞에서 천천히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잔인했습니다. 제가 그 집 안에서조차 기다리는 사람,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물컵만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조용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 자리를 없애려고 한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순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그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보는 내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였고 제가 봉투를 다른 손으로 옮길 때마다 눈이 먼저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그거 저 좀. 며느리가 끝내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처럼 저를 밀어내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겁먹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아이가 왜 저 봉투 하나에 저렇게 달라질까? 그 생각이 스치자 오히려 제가 더 천천히 봉투를 열게 됐습니다.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바로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인지 머리가 멍해서인지 첫 줄을 2번 읽고 나서야 뜻이 들어왔습니다. 전 재산 상속인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고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밀어내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도 저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익숙한 글씨가 적힌 편지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이 떨리는 채로 펼쳤습니다. 편지는 짧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다운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라. 그 첫 줄을 보는 순간 눈앞이 바로 흐려졌습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내가 힘을 놓지 못한 건 내가 혼자 남을까 봐서였다. 내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내가 가진 걸 쥐고 있어야 너를 끝까지 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거기서 한번 멈췄습니다. 글자가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늦었다. 그 아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끝을 보고 있었다. 내가 미리 다 너에게 넘겨주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이라서도 아니고 상속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끝내 제 편을 남겨두고 가셨다는 게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못할 거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던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너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겁과 당황과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앞에서 먼저 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야 그제야 따라 앉았습니다. 식탁에서도 제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자기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찬을 집으면 그제야 손을 움직였습니다.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 먼저 하세요. 지시하던 말이 아니라 묻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 말 뒤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동작이었지만 그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밀리지 않았고 예전처럼 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